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 비섬용 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 비섬용 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섬용 토지 판단 순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지목이 농지 또는 임야인 경우와는 달리 스텝 5 면적 기준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스텝 1 지목이 목장용지로 판정되었다면 스텝 2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목장용지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양도하는 목장용지가 비섬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목장용지라 하면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 등의 일체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섬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양도하는 목장용지가 비섬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목장용지라 한다면 스텝 3 사용기준, 스텝 4 지역기준, 스텝 5 면적기준을 검토해 보아야 하고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을 충족한 기간이 기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텝 1 목장용지의 판정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거고요. 스텝 2 비섬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목장용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용지에 대한 판정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목장용지인지 아닌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동그라미 2번 목장용지는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를 의미합니다. 동그라미 3번 축산용 목장용지는 축산법상 가축을 통하여 축산물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비섬용 토지 판정 제외에 대한 목장용지입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8년 이상 지경으로 경영한 목장용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목장용지,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내가 양도하는 목장용지가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한다면 사업용으로 사용 여부, 사용기준입니다.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 등 일체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지역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적용되는 지역기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부는 지역기준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의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기준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적용되는 지역기준과 무조건 사업용 의제의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기준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중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과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목장용지는 사업용 사용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과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보고 무조건 사업용 의제의 별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다음으로 사업용 사용 의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그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업용 사용 의제에 그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용 사용 의제 규정에 의해 사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준인 지역 기준, 면적 기준, 기간 기준의 판정을 거쳐 모두 만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사업용 사용 의제가 적용되는 목장용지는 지역기준,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사용 의제가 적용된다 하면 사실상 무조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 8년 이상 지경으로 경영한 목장용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목장용지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나를 기준으로 아빠, 엄마 그리고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내가 취득한 다음에 추후에 이 토지를 내가 양도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주체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내가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해 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읽기가 좀 어려워서 단어를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엄마가 아빠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 아까 직계존속을 엄마라고 하고 그 배우자를 아빠라고 했으니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아빠가 되겠죠. 아빠가 취득 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 엄마가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예컨대 아빠가 6년간 제촌 작용한 농지, 임야, 목장, 용지를 엄마에게 상속 또는 증여해주고 엄마가 다시 2년간 제촌 작용하여 나에게 다시 상속 또는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 또는 증여받은 내가 추후에 그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아빠 6년, 엄마 2년을 더하여 8년 이상이 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다음으로 취득 그리고 양도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법 규정에서 봤던 내용이죠. 동그라미 1번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직계존속인 조부가 할아버지죠.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1번에 대한 예시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직계존속이니까 아빠, 엄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농지, 임야, 그리고 목장용지 세 가지 지목에 하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이 지역 기준이 무조건 사업용 의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기준이 되겠죠. 이 지역 기준을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적용되는 지역 기준과 헷갈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촌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법 규정에서 봤듯이 제촌 자격의 기간 요건은 8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아빠가 소유한 임야를 엄마가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엄마가 사망하여 자녀인 내가 상속받은 후 내가 양도하는 경우 엄마 아빠의 제촌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좀 전에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부모가 아닌 직전전 피상속인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할게요. 의 제촌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 4번은 지엽적인 내용이기도 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촌 자격 요건은 농지, 임야, 목장 용지별로 그 요건을 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목장 용지는 자격 요건만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업을 직접 경영하여야 한다는 거죠. 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 용지를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였고요. 다음으로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그리고 나 사업인정고시일이 2021년 5월 3일 이전인 토지는
그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 사업인정고시일이 2021년 5월 4일 이후인 토지는 그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취득 시기의 제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익사업법상 사업 목적에서 제외된 토지를 잔여지 매수 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예컨대 내가 가진 토지는 이만큼 있는데 이 중 일부만 공익사업으로 편입이 되고 남은 일부의 토지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 잔여지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청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토지뿐만 아니라 잔여지 매수 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사업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취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입니다. 앞에서 봤던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든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되든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동그라미 2번,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지역 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3번이 결론입니다. 즉,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기만 하면 그 토지의 취득 시기에 제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라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라 한다면 먼저 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5월 3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그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여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밑에 건 다에 대한 내용이죠. 2021년 5월 4일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속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또는 5년 이전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목장용지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텝 3 사용기준, 스텝 4 지역기준, 스텝 5 면적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